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그 길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한양의 저작거리는 아침 안개가 걷히기가 무섭게 살아있는 것들의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울림을 만들어냈지요. 그 활기 넘치는 풍경 한가운데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과 무관하다는 듯 웅크린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에 때국물이 흐르는 얼굴,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18 즈음의 거지 소녀.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이름 없는 떠돌이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소녀의 이름은 아란, 맑은 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진흙탕 속에서 위태롭게 피어난 들꽃과도 같았지요. 아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능력이자 지독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그들의 운명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갓 혼례를 올린 새색시의 얼굴에서는 설렘으로 피어나는 나비의 그림자를, 병든 노인의 얼굴에서는 쓰러져가는 촛불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하지만 그녀가 보는 것은 아름다운 그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닥쳐올 불행, 질병, 배신, 그리고 죽음의 형상을 띤 섬뜩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란은 저작거리 후미진 담벼락에 기대앉아 오가는 이들의 얼굴에 깃든 그림자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를, 그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뿌연 흙먼지와 지나는 이의 무심한 표정만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운명의 그림자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야에 어른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비단 가게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값비싼 비단을 몇 필이나 사들인 듯한 배가 불룩 나온 한 상인이 가게 주인을 향해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와 교만으로 번들거렸지만 아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기름진 얼굴 위로 서슬퍼런 칼날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너무나도 선명하여 금방이라도 그의 목을 벨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란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알려야 한다. 저 자에게 다가가 곧 닥칠 위험을 알려야 한다. 마음속에서 그런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몸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녀는 비슷한 그림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한 안악에게서 물에 빠진 아이의 그림자를 보고 그 사실을 알렸다가 미친 계집 취급을 받으며 매몰차게 쫓겨났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안악의 아이는 정말로 가을에 빠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란이 저주를 퍼부어 아이를 죽게 했다며 그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란은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한 척,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뿐이야. 아란은 고개를 숙이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상인의 거들먹거리는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렇게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작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어젯밤 비단 가게의 상인이 주막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 성난 장정의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오만방자함이 결국 화를 불렀다며 혀를 찼지만 아란은 그 소문을 들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또 내가 본 그림자가 현실이 되었다. 내가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 아니, 그랬다 해도 나는 또다시 저주를 퍼붓는 미친년이라 손가락질 당했겠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체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몹쓸 눈을 주셨나이까? 차라리 제 눈을 멀게 하여 이 끔찍한 그림자들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라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검고 불길한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그녀는 그 저주 속에서 그렇게 홀로 세우러져 갈 운명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죽음으로 뒤숭숭해진 마음을 안고 아라는 평소보다 더 깊숙이 몸을 숨긴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다른 이의 불행을 불러온다는 죄책감에 그녀는 누구의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바닥의 흙과 돌멩이, 지나가는 집신들의 움직임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를 순찰하던 포졸들을 따라 꼿꼿한 자세와 서리빨 같은 기운을 풍기는 젊은 선비 하나가 그녀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도영. 사헌부의 젊고 강직한 감찰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정과 칼날 같은 예리함으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장안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민심을 살피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때마침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좁은 길을 위태롭게 지나가자 길을 가던 사람들이 허둥지둥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란 역시 수레를 피하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윤도영과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라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영은 미안한 마음에 급히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냐? 미쳐보지 못했구나. 도영이 몸을 숙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게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찰나 아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너무나도 선명하고 기이한 그림자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흩날리는 서책들의 모습과 그 불길 너머로 번뜩이는 피 묻은 칼날의 형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불의 뜨거움과 칼의 차가움, 억울한 죽음의 한과 복수를 향한 비장함이 뒤섞인 지독히도 슬프고 위험한 그림자였습니다. 아라는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그림자보다도 강렬한 그 기운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고는 자신이 너무 놀라게 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딱한 마음에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아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개로구나. 이걸로 욕이라도 하거라.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외모와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라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지만 도영은 이미 포졸들과 함께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그의 천이 남은 엽전 한 잎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 선비님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 아라는 사라진 도영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궁금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그림자는 피하고 외면해야 할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림자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깊은 원한과 굳은 의지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끌림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불타는 서책과 피 묻은 칼날의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쳇바퀴처럼 두 사람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저주받은 능력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서로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란의 손에 쥔 엽전은
그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을 알리는 차갑고도 묵직한 증표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작거리에 소란이 잦아들자 굶주림이 아란의 배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윤도영이 주고 간 엽전이 있었지만 그녀는 차마 그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엽전은 그녀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이하고 슬픈 운명과의 첫 만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엽전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 익숙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밀스러운 장소, 기방 월영각의 후미진 뒷문이었습니다. 월영각은 고관대작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그 화려한 만큼이나 수많은 비밀과 정보가 오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행수기생 흥매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사람의 혼을 빼놓는 미모와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땅의 온갖 정보와 권력의 흐름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는 때로 어지간한 판서의 호통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흥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거지 소녀 아란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아란이 뒷문에 다다라 조심스럽게 기척을 내자 안에서 늙은 하인 하나가 나와 묵묵히 음식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과 국, 그리고 작은 고기, 반찬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모두 흥매의 짓이었습니다. 흥매와 아란의 인연은 아란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란의 어머니는 신기가 강했던 무녀로 젊은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어린 기생, 흥매를 숨겨주고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흥매는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아란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아란을 남몰래 보살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란의 기이한 능력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아란은 음식을 받아들고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흥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란아, 잠시 들어오너라. 아란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흥매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아란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보고는 단번에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무언가 본 것이냐? 흥매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아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 윤도영이라는 선비와 그의 얼굴에 서린 기이한 그림자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흥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헌부 감찰 윤도영이라 3년 전 영모제로 억울하게 옥사한 윤참판 댁 외아들이로구나. 그 아비의 죽음에 얽힌 비밀이 많다더니 필시 그 그림자는 그 일과 관련이 있겠지. 흥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라는 그런 그녀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이모. 제 눈이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올까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은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흥매는 그런 아란에게 다가가 흙먼지 투성이인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아란아, 네 어미는 늘 말했단다. 모든 능력에는 그 쓰임이 있는 법이라고. 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의원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내 능력은 저주가 아니다. 그저 아직 내 능력을 제대로 쓸 때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흥매는 아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보는 그림자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추악한 곳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너처럼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지. 두려워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흥매의 말은
아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음식 꾸러미를 품에 안고 월영각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한양의 밤거리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그녀의 마음처럼 어둡고 길었습니다. 흑매는 멀어지는 아란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때가 머지않았구나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한편 월영각을 나선 아란의 마음을 온통 차지해버린 사내 윤도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고해진 서책들과 누렇게 변한 상소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모두 3년 전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윤참파는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이름난 신하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며 권세가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일에 앞장섰지요. 하지만 그의 고든 성정은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그는 거대한 비리의 실체에 거의 다가섰을 때 갑작스레 역모를 꾀했다는 모함을 받고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혹독한 고문 끝에 결국 옥중에서 한 많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도영은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역모를 꾀할 위인이 아니었으며 그의 죽음 뒤에는 분명 거대한 흑막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는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 외게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와신상담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이라는 직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의 출세를 축하했지만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누명을 벗고 진범을 밝혀내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배후에 있는 자들의 힘은 막강했고 관련된 증인들은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단서는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가 옥중에서 몰래 빼돌려 그에게 전해준 마지막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에는 알아볼 수 없는 암호 같은 글귀만이 적혀 있었지요. 모든 진실은 사라진 장부에 있노라. 거대한 흑막의 그림자를 경계하라. 사라진 장부. 흑막의 그림자. 도영은 몇 년째 그 암호를 풀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흑막의 그림자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싸우는 듯한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는 그가 홀로 있을 때마다 겪는 기이한 환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거나 사건 기록을 들여다볼 때면 그의 눈앞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흩날리는 수많은 서책들의 모습, 그리고 그 불길 너머로 차갑게 번뜩이는 피 묻은 칼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오늘 저녁도 그는 늦도록 서류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낮에 저작거리에서 부딪혔던 거지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창백했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보고 겁에 질려있던 그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 그는 왜인지 모르게 그 소녀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딱한 아이였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듯 하던데. 그는 잠시 소녀에 대한 연민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한가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사건의 내막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 관리를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한 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서 사라진 장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그의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영은 촛불 아래에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설령 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의 등 뒤로 촛불이 만들어낸 길고 굳건한 그림자가 집무실 벽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라는 여느 때처럼 저작거리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은 허기졌지만 며칠 전 만났던 윤도영의 얼굴에 서린 그림자가 잊히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슬프고도 위험한 그림자는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물러거라, 민판서 대감 행차시다. 그때 저작거리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외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황급히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터주었고 곧이어 화려한 가마와 위세 등등한 하인들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조판서 민대감의 행차였습니다. 민판서는 조정의 막강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띤 얼굴로 백성들을 대하며 덕망 높은 재상으로 칭송받고 있었지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종종 쌀을 나누어 주는 등 선행을 베풀기도 하여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은 매우 좋았습니다. 아란 역시 그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익히 들어왔기에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 가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가마의 창이 열리고 민판서가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과연 소문대로 온화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감마님을 외치며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눈에 비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판서의 그 인자한 얼굴 뒤로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하고 끔찍한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수천 마리의 독사가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또리와도 같았습니다. 시커먼 독사의 그림자는 민판서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탐욕과 잔혹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독사의 비늘 하나하나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혼들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토록 선한 얼굴 뒤에 어찌하여 저런 지옥도 같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거대한 악의 기운에 압도되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으윽. 아라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쏠렸지만 그들은 그저 배고픈 거지 소녀가 어지러워 쓰러진 것이라 여기고는 이내에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민판서의 행렬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저작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라는 한동안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듯 했고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민판서라는 자는 보통의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손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으며 그의 탐욕은 앞으로도 더 많은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칠 전 보았던 윤도영의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서책, 피 묻은 칼날, 그리고 민판서의 얼굴에 깃든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두 개의 그림자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불길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젊은 선비의 불행이
저 끔찍한 독사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미치자 아란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림자를 외면하고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본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사건의 중심으로 조금씩 이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판서의 끔찍한 그림자를 목격한 후 아란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라도 얹은 듯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지 소녀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아란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한적한 골목길의 허름한 국밥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지요. 그때 국밥집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도영이었습니다. 아란은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국밥집의 뚫어진 창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도영은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변복한 채 마주 앉은 중년의 관리와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도영의 아버지와 절친했던 옛 동료로 도영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영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참판, 부디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라진 장부에 대해 무언가 들으신 것이 없으십니까? 정참판이라는 관리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윤 감찰, 이 일은 너무 위험하네. 자네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졌어. 섣불리 파헤치려다가는 자네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걸세. 그가 말을 하는 순간 아라는 그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정참판의 얼굴 위로 짙고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이 든 검은 술잔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입술 근처에서 아른거리며 곧 그의 생명을 앗아갈 듯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 사람은 오늘 밤 죽게 될 거야. 아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인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이 일은 그 슬픈 눈빛의 선비, 윤도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국밥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멈추시오. 아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거지 소녀임을 알아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아란은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도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선비님, 안 됩니다. 오늘 밤 이분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곧 돌아가실 운명입니다. 그녀는 차마 독살당할 것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 못하고 그저 죽음을 경고할 뿐이었습니다. 정참판은 미친 거지 소녀의 횡설수설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도영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굶주림에 헛것을 보는 모양이구나. 내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정참판이 호통을 쳤습니다. 도영은 아란의 절박한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벌어진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어서 돌아가거라. 여기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도영이 그녀를 달래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란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오늘 밤 두 분이 함께 계시면 둘 다 위험해집니다. 제발 헤어지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미친 아이의 잠꼬대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도영은 국밥집 주인을 불러 아란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도 아란은 끝까지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아란의 불길한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참판은 도영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 뒤 누군가 보낸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즉사했습니다. 관아에서는 급체로 인한 병사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지만 그의 시신에서 밀양의 독이 검출되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참판의 부고를 전해 들은 윤도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리에 어제 국밥집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던 한 거지 소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그를 만나면 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참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윤도영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희망이 눈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 비극을 정확하게 예견했던 거지 소녀, 아란의 존재였습니다. 도영은 평생을 이성과 합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신기나 예언 같은 것은 미신이라 치부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이하고 끔찍한 현실은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은가?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에 빠졌습니다.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정참판의 겁에 질린 얼굴과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절규하던 아란의 절박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보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도영은 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채 혼자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며칠 전 아란을 처음 만났던 담벼락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저작거리 가장 후미진 골목 구석에서 잿더미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란은 며칠 사이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죄책감에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망연자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영은 아란의 앞에 조용히 다가가 섰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아란은 도영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피하지 말거라. 도영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아란의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요.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왔다.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정참판 어른께서 돌아가실 것을 어찌 알았단 말이냐? 아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말한다면 그는 나를 믿어줄까? 아니, 오히려 나를 요물이라 여기며 관에 끌고 가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영은 침묵하는 아란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끈기 있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란이 마침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곧 닥쳐올 불행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 정참판 어른의 얼굴에서는 독이 든 검은 술잔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란의 고백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에서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게서도 무언가 보았느냐? 처음 나를 보았을 때 너는 몹시 놀란 듯했다. 내 얼굴에서는 어떤 그림자가 보였느냐? 그의 질문에 아란의 몸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영의 깊고 슬픈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비님의 얼굴에서는 불에 타는 서책과 피 묻은 칼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간 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불에 타는 서책과 피 묻은 칼.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홀로 겪던 기이한 환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고통을 눈앞에 이 거지 소녀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아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윤도영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의지해온 이성의 세계가 무너지는 혼란을 느꼈지만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마침내 찾았다는 예감에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란이라 합니다. 아란아,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영은 몸을 낮추고 아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3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하지만 진실은 거대한 어둠 속에 가려져 있고 나는 지금껏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허나 너의 그 그림자를 보는 눈이라면 내가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디 나를 도와다오. 그의 제안은 아란에게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한낱거지 소녀인 자신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얽힌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지금까지 불행만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도 분명 그럴 것이라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안 됩니다, 선비님. 제 능력은 저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불행을 불러오는 힘일 뿐입니다. 제가 나서면 선비님마저 위험해질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너는 정참판 어른의 죽음을 막으려 했다. 네 힘은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막으려 하는 힘이다. 단지 우리가 너를 믿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너를 믿음아. 네가 보는 것을 나는 진실이라 믿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 진범을 찾게 해다오. 도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주겠다는 그의 말은 평생을 저주받은 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아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긍정해준 것은. 그날 밤 아란은 고민에 휩싸여 월영각의 흑매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도영의 제안과 자신의 두려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흑매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겠다는 것이냐?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흑매는 그런 아란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미는 신기가 몸에 깃든 것을 자신의 숙명이라 여겼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무기 삼아 약한 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쓴 나를 숨겨주었고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었다. 만약 내 어미였다면 억울한 죽음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저 젊은 선비를 외면했을 것 같으냐. 흑매의 말은 비수처럼 아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늘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과 맞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내 몫이다. 평생을 그림자 뒤에 숨어 남의 불행을 외면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위험할지라도 그 눈으로 진실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주든지. 네 어미의 딸이라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스스로 알 것이다. 흥매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은 아란에게 스스로 일어설 것을 강요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란은 큰 결심을 하고 도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돕겠습니다, 선비님. 제 눈이 선비님께 힘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윤도영과 아란의 동맹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영은 자신의 수하들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월영각의 흥매가 마련해준 작은 은신처에서 아란과 만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가장 먼저 정참판의 죽음에서부터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란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거라. 그날 국밥집에서 정참판 어른을 보았을 때 독이 든 술잔의 그림자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느냐?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특이한 물건이라든지 아주 희미한 것이라도 좋다. 아라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정참판의 겁에 질린 얼굴과 그 위를 떠다니던 검은 술잔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에 집중하며 그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술잔 뒤편으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보입니다. 아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마른 사내의 그림자입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데 그 손에서 차가운 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키가 크고 마른 사내, 검은 옷, 칼의 기운. 도영은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었습니다. 혹 다른 것은 없느냐? 그 사내의 발치에 아주 작은 이름 같은 것이 보입니다. 천, 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란이 무언가 더 생각난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의 그림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그림자 뒤에 그것을 움직이는 더 큰 그림자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그림자는 너무 거대하고 어두워서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자객,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흑막. 이것은 도영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사건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아란의 능력이 상상 이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아란이 묘사한 인상착의와 천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흥매를 찾아갔습니다. 흥매는 한양의 어두운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혹시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흥매는 도영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 감찰께서 찾으시는 자는 아마 천둥이라 불리는 자일 겁니다. 천둥.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에 나타나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을 처리하는 자객이지요. 하늘의 아이라는 뜻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병기라 불립니다. 키가 훌쩍 크고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며 그 행방은 귀신과도 같아 아는 이가 거의 없지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한양 최고의 권력자 중 한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소문입니다. 흥매의 정보는 아란이 본 그림자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영은 마침내 범인의 꼬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천둥이라는 자가 머무는 곳을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자입니다. 하지만 곧 그가 다시 움직일 때가 될 것입니다. 정참판을 처리했으니
이제 다음 목표물을 향하겠지요. 흥매의 말대로였습니다. 천둥을 잡기 위해서는 그의 다음 목표물이 누가 될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란뿐이었습니다. 도영은 다시 은신처로 돌아와 아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란은 자신이 본 희미한 그림자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미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란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천둥의 그림자가 보이는지 찾아내야 한다.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아란은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첫 번째 단서를 손에 쥐고 보이지 않는 자객 천둥과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흑막의 그림자를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안개 속에서 실체 없는 유령을 쫓는 것과도 같은 위험하고도 고독한 추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윤도영과 아란이 천둥의 행방을 쫓기 시작한 며칠 후 흥매로부터 은밀한 전갈이 왔습니다. 민판서가 월영각에서 큰 연회를 열고 조정의 주요 인물들을 초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명단에는 윤도영의 이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흥매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판서는 윤 감찰의 움직임을 이미 눈치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방인 월영각으로 당신을 불러들여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러운 사고로 위장하여 당신을 제거할 속셈일 겁니다. 도영 역시 그것이 함정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초대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민판서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 되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쩌면 이 연회 자리에서 민판서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요. 도영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흥매는 그의 무모함에 혀를 찼지만 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란을 몰래 연회장에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로 위장시켜 멀리서나마 도영을 지켜보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아란의 눈이 그 어떤 호위 무사보다도 훌륭한 방패가 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연회가 열리는 날 밤 월영각은 등불로 대낮같이 밝았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권세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란은 허름한 무명 옷을 입고 다른 하인들 틈에 섞여 술과 음식을 나르며 조심스럽게 연회장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연회의 주인공인 민판서는 상석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눈에는 그의 얼굴 뒤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검고 흉흉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란은 필사적으로 천둥의 그림자를 찾으려 애썼지만 연회장에 참석한 그 누구에게서도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흥매의 예상이 틀렸던 것일까? 아니면 천둥이 이미 다른 곳에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아란의 마음이 초조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연회가 무르익고 모두가 술에 취해 흥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월영각의 자랑인 어린 무희들이 나와 화려한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무희들의 아슬아슬하고 아름다운 춤사 위에 넋을 잃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란은 상석에 앉아 흡족한 미소로 춤을 감상하는 민판서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판서의 얼굴에 깃든 독사의 그림자가
이전과는 다른 형상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날카로운 화살의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와 정확히 윤도영이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살! 도영 선비님이 위험해! 그것은 칼춤을 추던 무희들 중 한 명이 숨겨둔 화살로 도영을 저격하려는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떠들썩한 연회장에서 춤사위로 위장한 암살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완벽한 범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노주전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갑작스러운 외침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멎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도영 역시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칼춤을 추던 무희 중 한 명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품에서 작은 쇠뇌를 꺼내 도영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소란으로 인해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뒤였습니다. 암살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희는 혀를 차며 재빨리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사라졌습니다. 도영은 자신을 향했던 서늘한 살기를 느끼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아란의 외침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비들이 연 회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인파 속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란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민판서가 있다는 것을. 아란의 기지로 위기일발의 상황은 넘겼지만 이제 두 사람은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더욱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월영각에 꺼져가는 등불 아래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월영각의 소동은 술 취한 하인의 헛소동으로 서둘러 마무리되었지만 그날 밤의 사건은 윤도영과 아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영은 민판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심증을 굳혔고 아란은 자신의 능력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함께 미묘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은신처에서 만났습니다. 도영은 아란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은 저작거리에 나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무희는 결국 잡지 못했다. 꼬리를 잡히기 전에 이미 처리되었겠지. 도영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판서도 내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더 이상은 이렇게 숨어서 단서를 찾을 수만은 없다.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한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그자는 조정의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증거도 없이 섣불리 덤볐다가는 선비님께서 역으로 당하실 것입니다. 아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증거가 필요하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사라진 장부. 그것만이 민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도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답답함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흥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 감찰, 얼마 전 월영각에서 사라졌던 무희의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목에 작은 독침이 박힌 채로 말이지요. 필시 천둥의 솜씨일 겁니다. 천둥. 그 이름에 아란과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흥매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내일 밤 민판서가 성 밖의 외딴 사찰에서 누군가를 비밀리에 만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천둥과 접선하여 다음 일을 꾸미려는 것이겠지요. 두 분께는 위험한 기회일 수도 혹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였습니다.
천둥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뒤를 밟아 은신처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밤 도영과 아라는 흑매가 알려준 사찰 근처의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사찰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복면을 쓴 사내 하나가 유령처럼 나타나 사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판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사내, 바로 천둥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담을 넘어 민판서가 기다리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라나, 지금이다. 저자의 얼굴을 보거라. 그의 그림자에서 무언가 보이는 것이 없느냐. 도영이 속삭였습니다. 아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그림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감정도 없는 그저 텅 빈 껍데기 같은 그림자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법당 안에서 짧은 대화를 마친 듯 천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숲 쪽을 향해 매섭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기척을 눈치챈 것입니다. 들켰다. 피해라. 도영이 아란의 손을 잡고 몸을 날리는 순간 서늘한 칼날이 두 사람이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천둥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속도로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영은 아란을 보호하며 맞서 싸웠지만 천둥의 무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각도에서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결국 도영은 허벅지에 칼을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천둥이 그의 목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아란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세요. 천둥은 눈앞의 거지 소녀를 보고 잠시 움직임을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란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복면 아래 가려진 그의 텅 빈 눈동자를, 그리고 그 깊고 공허한 눈동자 속에 깃든 아주 오래되고 슬픈 그림자를. 그것은 5살 남짓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민판서. 아이는 그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 나섭니다. 그 뒤로 아이의 원래 이름과 기억, 그리고 영혼이 검은 그림자가 되어 사라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둥은 처음부터 살인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민판서라는 거대한 악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름 없는 그림자로 길러진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만 하세요. 아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천둥은 눈앞의 소녀가 자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당황한 듯 칼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윤도영 역시 아란의 돌발 행동에 놀라 부상당한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란은 천둥의 텅 빈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보았던 슬픈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릴 적에 길가에 쓰러져 있었군요. 아주 배가 고팠겠어요. 천둥의 어깨가 희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아니, 그 자신조차 잊고 있던 아득한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때 한대인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주겠다면서요. 당신은 그 손을 잡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웃고 우는 법까지도요. 아란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천둥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판서 대감이 자신의 주인이자 아버지이며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그렇게 믿도록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소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처럼 잊혔던 상처를 헤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개가 아니에요. 살인병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모든 것을 빼앗긴 불쌍한 아이였을 뿐이에요. 아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천둥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자 그의 슬픈 운명에 대한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크! 천둥은 괴로운 듯 신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했고 그 틈으로 낯선 감정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슬픔, 분노, 억울함.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영이 외쳤습니다. 내 주인이 시킨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그는 너를 이용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아왔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다. 너는 평생을 악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손발 노릇을 해온 것이란 말이다. 도영의 외침은 천둥의 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칼을 떨어뜨리고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도영은 긴장이 풀리며 부상당한 다리의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라는 급히 다가가 자신의 허름한 옷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지혈해 주었습니다. 고맙다. 또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도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자를 동정하는 것이냐? 그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일지도 모르는 자다. 너를 해치려 한 자객이란 말이다. 아라는 도영의 상처를 묶어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슬픔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악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훔쳐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그 배후의 사람이겠지요. 도영은 아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선과 악, 정의와 불이라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란은 그 경계선 위에 서서 악의 희생양이 된 또 다른 피해자의 슬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자신보다 저 연약한 거지 소녀가 훨씬 더 깊고 넓은 눈으로 세상의 진실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비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그저 정해진 불행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슬픔이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진실에 닿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천둥과의 조우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정무를 보았고 천둥 역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도영과 아라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판서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천둥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분명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민판서가 다음 수를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라진 장부를 찾아야만 한다. 도영은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란아, 다시 한번 민판서의 그림자를 떠올려 보거라. 그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 속에서 혹시 장부와 관련된 무언가는 보이지 않았느냐? 장소나 물건이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아라는 며칠 전 보았던 끔찍한 독사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도영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거대하고 검은 또아리를 튼 독사의 형상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원혼들의 비명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다른 형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란의 입에서 힘겹게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사의 몸통 한가운데 아주 작게 다른 형상들이 보입니다. 어떤 형상이냐? 도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곱게 뻗은 대나무 숲입니다. 그리고 그 숲 속에 낡고 작은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의 마룻바닥 아래 땅 속에 묻힌 오래된 항아리가 보입니다. 대나무 숲, 낡은 사당, 땅 속의 항아리.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윤도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주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외갓집 근처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도영을 데리고 뒷산의 대나무 숲으로 가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사당에서 함께 숨바꼭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늘 이곳은 우리 부자만의 비밀 장소다. 아주 중요한 물건을 숨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지. 라고 말하며 웃곤 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거기였구나.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사라진 장부는 처음부터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던 것이야. 도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년간 그를 괴롭혔던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흑막의 그림자는 민판서를, 사라진 장부는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비밀 장소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외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민판서의 감시가 심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흑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병을 핑계로 며칠간 요양을 떠나는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도영은 병약한 선비로 변장한 채 조용히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꼬박 이틀을 달려 마침내 기억 속의 외갓집 뒷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대나무 숲만은 예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덩굴에 뒤덮인 낡은 사당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당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썩은 마룻바닥의 일부를 뜯어내고 축축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그의 손끝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가리를 꺼내 굳게 닫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여러 겹 쌓인 두툼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민판서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그들이 착복한 재물의 행방이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윤참판이 죽기 직전 남긴 혈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늘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도한다. 도영은 아버지의 피 묻은 유언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진실의 빛을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장부를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원수를 심판하고 더러워진 조정을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실에 다가서는 동안 민판서의 마수 또한 아란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도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한양으로 돌아오던 그 시각, 그가 없는 은신처에는 또 다른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판서는 개처럼 부리던 천둥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도영이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배후에 무언가 다른 조력자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윤도영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그가 저작거리의 한 거지 소녀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찮은 정보원으로 여겼지만
월영각의 소동과 천둥이 흔들리게 된 경위를 되짚어보던 민판서는 곧 그 소녀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란이 홀로 남아있던 은신처의 소리 없이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민판서가 새로 고용한 더욱 잔인하고 빈틈없는 자객들이었습니다. 아란은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자루에 담겨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아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비밀 지하실이었지요. 촛불 아래 비단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판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독사처럼 차갑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바로 윤도영 그놈과 붙어 다니는 거지 계집이렸다. 민판서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라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민판서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더욱 거대하고 흉측한 독사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판서는 아란의 당돌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듣자 하니 내게는 사람의 앞날을 보는 기묘한 재주가 있다지. 내 너를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너의 그 눈으로 나의 앞날을 한번 보거라. 나의 위대한 앞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상세히 고하란 말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란의 입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받고 그것을 즐긴 뒤에 그녀를 처리할 속셈이었습니다. 아란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말해보거라 계집아. 내 그림자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용상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더냐? 민판서가 탐욕에 찬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아라는 침을 한번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그림자에는 용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차가운 감옥의 돌바닥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피로 물든 망나니의 칼춤만이 보일 뿐입니다. 순간 민판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아란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모래성일 뿐입니다. 곧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그 모든 것을 허망하게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가 보여주는 운명입니다. 닥쳐라, 닥쳐, 이 요망한 것. 민판서는 이성을 잃고 아란에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앞날에 감히 재앙을 예언하는 이 소녀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섬뜩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그 요망한 혓바닥을 뽑아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겠다. 윤도영 놈이 찾고 있는 장부는 어디에 있느냐? 바른 대로 고하면 시체만은 온전히 거두어주마. 아라는 피를 토하면서도 경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대감. 당신의 그림자는 이미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민판서는 자객들에게 명했습니다. 인연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려서라도 장부의 행방을 알아내라.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라. 아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란이 민판서의 비밀 지하실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있을 무렵 한양으로 돌아온 윤도영은 은신처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만견자실했습니다. 바닥에 남은 희미한 다툼의 흔적과 아란이 떨어뜨린 작은 헝겊 조각. 그는 아란이 민판서에게 납치되었음을 직감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나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습니다. 자신이 장부를 찾으러 떠난 사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그녀를 홀로 둔 것이 뼈저린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민판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고발은 자신마저 역으로 올가맬 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도영은 흥매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흥매의 얼굴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민판서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 아마 아란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쓸모가 없으면 오늘 밤 안에 처리해버릴 걸세. 시간이 없네. 흥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뿐이겠군. 저들이 아란을 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하지만 민판서의 저택은 경비가 삼엄하여 정면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네. 우리에게는 저들의 내부를 흔들어줄 조력자가 필요해. 조력자라니요? 누가 감히 민판서를 배신하고 우리를 돕겠습니까? 도영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흥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스로의 그림자에 갇혀 길을 잃은 자, 그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지. 바로 아란이 그 아이 말일세. 흥매가 말하는 것은 바로 천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란이 천둥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를 역으로 움직일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한편 민판서의 지하실, 아란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객들 사이에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천둥을 발견했습니다. 천둥님, 아란이 힘겹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둥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을 아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웃음,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아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하실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하라고. 더 이상은 그림자 뒤에 숨지 말라고. 당신에게 애원하고 있어요. 닥쳐라, 요망한 계집. 다른 자객이 아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처럼 서 있기만 하던 천둥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다른 자객의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크악! 예상치 못한 공격에 자객들이 당황하는 사이 천둥은 아란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짓이냐, 천둥. 네가 감히 대감님을 배신하는 것이냐. 천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굳은 결의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판서에게 세뇌당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의지를 되찾은 한 명의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텅 빈 그림자 속에서 잊혔던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아주었고 그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살인병기 천둥이 아닌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 바라봐 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고문이나 세뇌보다도 강하게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천둥은 아란을 데리고 지하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다른 자객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흥매의 계획대로 도영이 관군 일부를 이끌고 민판서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영모의 증거를 찾았다. 이 집을 수색하라는 명분 아래였지요. 저택이 소란스러워진 틈을 타 천둥은 아란을 데리고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 윤도영과 아란, 그리고 천둥의 운명이 다시 한번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란을 구출한 천둥은 그녀를 윤도영과 흥매가 기다리고 있는 안전 가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도영은 만신창이가 된 아란의 모습을 보고 분노와 안타까움의 말을 잇지 못했고, 흥매는 재빨리 의원을 불러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천둥은 방 한구석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민판서의 자객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도영의 편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러온 과거의 죄와 앞으로 가야 할 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런 천둥에게 다가가 품에서 사라진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판서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증거다. 이 안에는 내 아버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는 천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이 장부를 들고 어전으로 가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너 역시 네가 저질렀던 모든 살인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평생을 민판서의 그림자로 남아 죄인으로 죽겠느냐?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태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겠느냐? 도영의 말은 천둥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살인병기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천둥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도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도영이 어전에 나아가 민판서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증거로 내밀며 그의 죄를 낱낱이 고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진노했고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민판서는 인자한 가면 뒤에서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질러온 역적이라며 당장 그를 잡아들이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흥매는 자신의 정보망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민판서가 사병을 길러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소문을 온 장안에 퍼뜨렸습니다. 성난 민심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수많은 백성들이 민판서의 저택 앞으로 몰려가 그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판서는 자신의 저택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사병들을 모아 저항하며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아란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의 그림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둥이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당장 윤도영 그놈의 목을 베어 오너라. 그리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다시 너를 거두어 주겠다. 민판서는 마지막까지 천둥을 자신에게로 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둥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어서 가서. 민판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둥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향한 곳은 밖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민판서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베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겨눈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갔소. 그때 밖에서 관군들이 들이닥치고 아란이 도영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란은 천둥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아란의 외침에 천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은 복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분노에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민판서를 베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살인일 뿐이며 평생을 자신을 올가맬 새로운 굴레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민판서의 목에 겨누었던 칼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검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챙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함께 해온 살인병기로서의 자신과 결별하는 소리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오. 천둥은 민판서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들이닥친 관군들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바로 민판서의 명을 받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객 천둥이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하겠으니 국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시오. 그의 담담한 고백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도망치거나 변명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하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판서는 천둥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내가 기른 개에게 물리다니 그림자를 보는 계집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구나. 그는 결국 관군들에게 끌려가며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란이 보았던 그의 그림자, 피로 물든 망나니의 칼춤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금부에서는 민판서와 관련된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옥사했던 윤도영의 아버지 윤참판의 누명 또한 완전히 벗겨졌고 그의 충절과 명예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천둥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살인 행각을 상세히 자백했습니다. 그의 죄는 차명을 받아 마땅했으나 그가 민판서의 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어린 시절부터 세뇌당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윤도영이 임금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한 덕분에 그는 참형 대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 평생 속죄하며 살라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 천둥은 아란을 찾아와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너는 나의 텅 빈 그림자 속에서 잊혔던 내 이름을 찾아주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그는 더 이상 말이 없는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라는 그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 가세요. 따뜻하고 행복한 그림자를요. 천둥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묵묵히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록 희미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판서의 몰락과 함께 윤도영의 아버지는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충신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성대한 장례를 다시 치러주었고 그의 묘비에는 역적이라는 오명 대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의로운 신하라는 글귀가 새로 새겨졌습니다. 도영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서서 3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에 깨끗한 술 한 잔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아버님의 원한은 제가 풀었습니다. 이 땅의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안도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몸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도영은 깨끗한 비단 옷과 음식, 그리고 약간의 재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아란이 머물고 있는 흥매의 월영각을 찾아갔습니다. 흥매는 그런 그를 보고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윤 감찰께서도 은혜를 아는 사내였구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승에서 부친과 상봉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 도영은 흥매의 농담에 멋쩍게 웃으며 아란의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란은 상처가 많이 아물었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방이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영은 아란의 앞에 다가가 예의를 갖춰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란은 당황하며 그를 말렸지만 도영은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이 절은 마땅히 네가 받아야 할 예의다.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란의 앞에 준비해 온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작은 성이다. 그리고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구나. 도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진지한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란아, 더 이상 저작거리에서 굶주리며 살지 말거라.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고 보살펴주겠다. 너를 내 누이처럼 여기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줄 것이다. 네가 원한다면 글공부도 시켜주고 네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주마. 윤도영의 제안은 아란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평생을 굶주림과 멸시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따뜻한 집과 안전한 울타리,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꿈에서나 그려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비단 옷을 입고 글을 읽으며 도영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상상은 꿀처럼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달콤한 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란은 자신의 결심을 전하기 위해 도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도영이 선물한 비단 옷 대신 월영각의 하인들이 입는 평범하고 깨끗한 무명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에게 이리도 크고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란은 먼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비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영의 얼굴에 의아함과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내가 부족한 것이라도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진심이라 믿지 못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의 마음은 하늘의 태양보다도 따뜻하고 진실됩니다. 하지만 저는 양반가의 마님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발은 평생을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딛고 살아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신을 신는다 한들 제 발은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상처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저작거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저곳입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 가난과 욕망이 뒤섞여 아우성치는 저작거리.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니? 너는 이제 그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냐. 도영이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아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저는 제 능력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가 받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작거리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작은 그림자들을 봅니다. 자식을 잃을 슬픔, 병으로 고통받을 아픔, 장사가 안 되어 시름에 잠긴 얼굴들. 예전에는 그 그림자들이 무서워 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제가 큰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에게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일러주거나 몸이 아픈 노인에게 약방을 알려주거나 시름에 잠긴 상인의 등을 한번 토닥여주는 작은 위로를 건넬 수는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고 그것으로 세상의 작은 아픔이라도 보듬으려는 작지만 강한 수호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영은 그녀의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란이 자신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위대한 영혼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알겠다, 아란아.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도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란은 결국 월영각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흥매와 윤도영이 준 약간의 돈으로 저작거리 한 편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름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은 저작거리의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의 아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담벼락 밑에 숨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적극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장터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크고 작은 그림자들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젊은 어미의 얼굴에서 불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아주머니, 오늘 밤은 부디 불조심을 하셔요. 특히 아이 곁에 등불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그 집에 작은 불이 났지만 아란의 경고를 기억한 어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짐을 나르던 한 늙은 인부의 얼굴에서 부러진 다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어르신,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들어가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인부는 기특한 소녀의 말에 웃으며 그날따라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늘 쉬던 공사장에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란의 신기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저작거리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미친 아이 취급하던 사람들도 그녀의 예언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점차 그녀를 복을 주는 아이, 작은 수호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떡 한 조각, 과일 하나를 건네며 고마움을 표했고 그녀의 앞날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란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관심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행의 그림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희망의 그림자도 보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둔 가난한 선비의 얼굴에서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의 빛나는 그림자를,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의 얼굴에서는 작은 아기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라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윤도영은 사헌부 감찰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저작거리에 나와 멀리서 아란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밝게 웃으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전하는 아란의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과 함께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록 비단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란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남몰래 그녀의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흑매 역시 때때로 사람을 보내 아란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지원해 주었지요. 그렇게 한때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한 거지 소녀는 이제 저작거리 사람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옅게 만들어주는 작고도 강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소녀가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 마침내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이 사연이 듣는 이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